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체중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도 어렸을 적에는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았죠? 네, 물론이죠.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알지남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저도 어릴 때 밖에서 너무 많이 뛰어놀아서요. 어머니께서 막 빨리 들어와서 저녁 먹으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놀곤 했었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노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과체중 혹은 비만까지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는 소아 청소년기의 비만은 소아 당뇨, 고지혈증 등 소아 내분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 대전 성모병원 소아 청소년과의 임정우 교수와 함께 소아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소아 내분비 질환. 사실 우리가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떤 질환인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교수님. 개념부터 먼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먼저 소아 내분비 기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인체 내에는 그 내분비 기관은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췌장, 성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분비 기관은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를 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소아 내분비과에서는 그 소아 청소년과의 한 분과로서 이러한 그 소아 청소년의 내분비 기관에 발생한 이상 질환과 그에 따른 호르몬 이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들이 앓고 있는 갑상샘 질환이나 뇌하수체 등의 문제가 소아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뇌하수체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소아 내분비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 질환이 있고 그리고 당뇨병이 그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질환들이 소아에게 발생했을 땐 또 성장기인 아이들에게는 더욱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질환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해주신 뇌하수체 질환 이야기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뇌하수체라는 사실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거든요.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뇌하수체는 그 사람의 두 눈 사이에서 뒤쪽으로 위치하고 뇌로 봤을 때는 정중앙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직경이 약 0.5cm 정도 되는 크기가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네. 하지만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부신, 성선 등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대부분 다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가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뇌하수체 질환은 크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과잉으로 생기는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이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부족으로 생기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고 뇌하수체 종양이 있습니다. 일단 뇌하수체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성장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유지 분비 호르몬, 항인용 호르몬 등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이 어떠한 이유로 떨어지거나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호르몬을 다 분비하는 기관이 뇌하수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우리 아이들이 이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생기는 특별한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소아에서 뇌하수체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하수체 선종입니다. 종양인데요. 네. 이 종양은 초기 증상으로는 내분비계 호르몬 이상으로 나타난 증상,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종양의 시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야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은 어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는지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키가 2m 이상 자라나는 거인증, 네. 그리고 성장판이 닫힌 후에 성장 호르몬이 만약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코나 턱이 커지고 튀어나오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넓어지고 길어지는 말단비대증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성선 자극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어린아이에게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즙 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즙 분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크게 원인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뇌하수체 자체에 이상이 있는 1차성 원인으로 유전적 무형성, 그러니까 제대로 형성이 되지 네.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샘종이나 두개 인두종 같은 종양, 그리고 외상이나 감염, 그리고 방사선 조사에 의한 손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으로 2차성 원인으로 출생 시에 시상하부가 손상된 경우나 시상하부 종양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저는 기사를 통해서 뇌하수체 질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냐, 원인이 되는 호르몬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달리 나타난다고 들었었거든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이 있는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그 항진증의 경우에는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 마찬가지로 역시 부족한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그 항인용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많은 양의 소변을 보게 되고 갈증으로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네. 이를 요붕증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에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어서 매우 피로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쉽게 부서지고 그리고 변비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환이나 난소를 자극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특히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에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기운이 없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리고 구토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소화는 잘 자라지가 않고 신진대사가 저하가 돼서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이나 골밀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뇌와 수체에서 생기는 호르몬 정말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갑상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의학 알지에서도 갑상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사실 이게 아이들 질환하고는 연결을 안 해서 좀 너무 좀 의아스럽고 놀랍기도 한데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갑상샘 질환은 호르몬 분비의 문제가 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발생 원인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아청소년의 갑상선 질환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은 태아의 갑상선이 잘 발달이 되지 못한 갑상선 형성 부전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 부족은 신생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을 진단하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지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는 모든 아기를 대상으로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 검사를 포함한 선천성 대사 이상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네. 이 검사에서 갑상선 저하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면 지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주로 사춘기에 발병하는 후천성 갑상선 질환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면 만성 피로나 식욕 부진, 체중 증가, 변비 같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지만 청소년들은 매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오히려 성장 부진이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호르몬이 소아의 신체 발육을 촉진하는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키가 안 큰다고 성장 클리닉에 찾아온 청소년에서 갑상선 저하증을 발견한 경우가 종종 있고요. 드물게는 만성 빈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하다가 네. 갑상선 저하증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갑상선 호르몬이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군요. 예, 뭐 그렇다면 좀 검사를 자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갑상선 질환이 우리 아이에게 있는지 좀 의심할 만한 증상 혹은 징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증상이나 징후는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장 지연, 그리고 변비, 그리고 추위를 잘 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피부나 모발이 건조해집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항진증이 있으면은 흥분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 변화, 그리고 네. 손가락이 떨리고,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심계항진, 그리고 더위를 잘 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한참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이런 질병이 생긴다면 부모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질병이 발견이 됐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진단은 갑상선 호르몬을 측정하고요.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하증인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고요. 항진증인 경우에는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로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부분적으로 갑상샘을 절제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천적인 것이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후천적일 수 있다면은요,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아 갑상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소아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샘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관리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소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내분비 기관의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의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 듣고 관심 가졌는데 소아들에게는 사실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소아 당뇨가 맞습니다. 아닐까요 싶어요. 뭐 당뇨병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식습관이 좀 잘못됐거나 운동이 부족하고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이들도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고요. 네.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당뇨병에 좀 취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아 당뇨도 성인과 같은 그런 이유들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비슷한데요. 일단 그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뇨병은 혈액 내 혈당이 높아져서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예. 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 세포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슐린 내성을 보이는 2형 당뇨병과는 그래서 구분이 되고요. 1형 당뇨병은 특히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소아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1형 당뇨병은 그 소아에서 15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서 10만 명당 1.3명 정도의 발병률을 갖고 있고요. 예. 이러한 환아들은 체질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가진 소아가 특정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자가 면역 반응이 유발돼서 췌장 베타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소아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증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 세포의 75% 이상이 파괴되고 나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혈당으로 인해서 즉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다뇨,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체중 감소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어린아이에서는 야뇨증을 보이기도 하고요. 소아 청소년은 자다가 소변을 계속 보기 위해서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는 이러한 증상들이 수주 이상 지속이 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심한 피로감, 성격 변화, 시력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불안, 흉통증의 증상을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초기에는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학교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검사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증상에 대한 발견이 늦게 되는 경우에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 상태로 응급실로 방문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1형 당뇨병의 한 20에서 40% 정도가 첫 진단 시에
케톤 산증을 보이는데요. 이는 당 대신에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위해 지방이 분해되면서 혈중의 지방산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케톤 산증이 발생하면 과호흡,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요 등의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는 소아의 경우에는 혈당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목이나 겨드랑이의 색소가 침착되는 흑색 극세포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비만 아이들 상당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잘 씻지 않거나 햇빛에 탄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흑색 극세포증은 당뇨로 진행하는 상태를 암시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이 찐 아이가 목이나 겨드랑이에 검은 띠를 형성하는 흑색 극세포증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서 당뇨병 진행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성인만큼 자세하게 불편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목이나 겨드랑이가 거뭇거뭇하다면은 당뇨병 진행을 의심해봐야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상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병원을 찾았을 때 아이가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그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다음이나 다뇨 같은 임상 증상이 동반이 되면서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8시간 공복 후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그리고 경구 당부화 검사 시 2시간 후에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당뇨병이 가장 무서운 게 조기에 관리하지 않았을 때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장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던가 단백뇨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망막 이상이나 백내장과 같은 눈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신경병증에 의해서 감각에 이상이 오거나 감각이 소실되는 그 신경 합병증이 대표적인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당뇨병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걸리게 되면 완치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소아 당뇨도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소아 당뇨병의 주 치료는 부족한 인슐린을 피하 주사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속형 인슐린의 개발로 다회주사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다회주사법이란 일반적인 인슐린 분비 양상에 가깝게 하루에 한 번 지속형 기저 인슐린으로 지속형 인슐린을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 식전에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초속효성 인슐린을 주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혹은 지속적 피하 인슐린 주입법인 인슐린 펌프를 통해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이와 체중에 맞는 충분한 열량의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적절히 하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호전시키면 필요한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일형 당뇨병의 치료는 인슐린 주사, 식이요법, 구체적인 운동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주사 횟수를 줄이고 인슐린 투여로 인한 저혈당 빈도를 줄이고 혈당 변화의 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롱 액팅, 그러니까 길게 작용하는 인슐린을 개발 중에 있고요. 나아가 경구로 복용하거나 흡입하는 제형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쓰기는 힘들지만 그 췌장 이식이나 궤도세포 이식 등의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은 현재까지 완치 가능한 질환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 눈의 합병증, 신경 합병증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 질환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당뇨병이 있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다시 한번 네.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대전성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임정훈 교수님과 함께 소아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가 네. 또 표를 하나 준비를 해오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좀 힘을 드리려고 이렇게 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제가 소개해드리는 질환이 있다면, 이런 증상이 있다면 소아 내분비 질환을 좀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바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 증상. 1년에 4cm 이상 크지 않는다. 이건 뭐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4cm 이상은 꼭 성장을 해야 정상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춘기 이전 아이들, 그러니까 성장기 아이들은 1년에 최소한 4cm 이상 커야 되고요. 예. 만약에 4cm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성장 호르몬 결핍과 같은 질환 유무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아 내분비 질환 증상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바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토를 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며 살이 빠진다. 이거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일형 당뇨병이 발병을 하고 케톤 산증이 그 발병된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소아 내분비 질환 증상을 의심해야 한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성격이 변한다. 이거는 뭐랄까 사춘기 아이들이라면 다 그렇지 않나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있을 때도 불안이나 흥분 같은 정서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세 가지 알아봤고요. 이번에 네 번째. 부모가 초등학생 시절 성장이 일찍 멈췄다. 유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예,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춘기가 일찍 오신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사춘기의 시작 시기는 그 부모님의 경우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면밀히 더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소아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가 또 사연을 소개해서 또 알아본다고요. 예,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정다감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아이가 8살부터 갑상선 저하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10살이 됐습니다. 소아 내분비내과 선생님 중에서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분도 있으신데요. 정말 약을 평생 먹어야 할까요? 참고로 신땡땡땡이라는 약 0.1mg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지 고민일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가요? 예, 아마 그 하시모토 갑상선 염에 의한 그 갑상선 저하증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확률적으로 그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호르몬제를 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전문 선생님에 대한 그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성호르몬 분비 문제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의학적으로 성조숙증은 여아의 경우에는 만 8세 미만, 남아의 경우에는 만 9세 미만의 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2차 성징은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단 황체용성 호르몬 분비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시상하부는 다시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이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아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남아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아는 유방이 발달하거나 초경을 시작하고요. 남아는 고환이 커지는 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조숙증은 남아보다는 여아에서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비율은 1대9 정도로 여아가 압도적입니다. 이는 가슴이 발달하는 등의 여아의 신체 변화가 뚜렷해서
남아에 비해서 진단이 훨씬 쉽다는 점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러한 성조숙증을 앓고 있는 소아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혀서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성장이 멈추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뇌, 종양 등의 다른 질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키가 커서 좀 좋아하셨던 분들도 혹시나 이 성조숙증이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성조숙증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조숙증 아이들은 사춘기가 빨리 온 만큼 몸 성숙과 성장이 일찍 끝나버리기 때문에 최종 성인 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인 질환의 발생이 늘 수가 있는데요. 여아의 경우에는 유방암, 남아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발생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조숙증의 치료 방법은 4주마다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소화기에 올 수 있는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임정우 교수님 그리고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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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울고 싶은 통증이라고 불리는 질환,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